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 당신이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서게 됐어요. 정류장엔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해 보이는 할머니, 당신의 병을 낫게 해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 그리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인, 이렇게 3명이 서 있습니다. 그중 한 명만 당신의 차에 태울 수 있다면 과연 당신은 누굴 태울 건가요?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 나왔던 이 얘기에 스펙도 능력도 한참 부족한 지원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은인인 의사 선생님에게 차를 주면서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달라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난 정류장에서 이상형인 여자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비바람을 마주하고 자동차를 포기한 사람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보이게 된 것이겠죠. 오늘은 이 얘기와 비슷한 저의 인생을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잃었었고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보였던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경훈아, 이 애비가 인정한 자식은 너 하나밖에 없어. 사는 동안 애비가 많이 원망스러웠겠지만 이제부터 회사도 이 집도 네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 뒷일을 잘 부탁하마. 아버지, 안 돼요. 전 아직도 한참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대로 절 두고 가시지 마세요. 안 돼요. 끝까지 자기 자식만 생각한다 이거지. 야, 경훈아, 똑똑히 알아둬라. 반쪽이긴 하더라도 아버지 피 받아서 태어난 자식들이 너 말고도 2이나 더 있다는 걸. 이대로 너 혼자서 회사 꿀꺽할 생각이라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꼭 그딴 소리를 해야겠어? 형들 눈엔 아버지가 그냥 돈통으로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진짜 자식이라면, 진짜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런 얘긴 꺼내지 말아야지. 두고 봐. 형들이 회사에 손 뻗치는 꼴 절대 못 보니까. 이게 어디 네 뜻대로 될 것 같아? 네가 형들을 아주 만만하게 보는구나. 경훈아, 형들도 인마 너랑 정말 사이좋은 형제로 지내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 인생은 지옥 속에 있었어요. 그놈의 돈이 화근이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몇 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하시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아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가 읽어놓은 것들을 누가 가져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지내셨던 분이기도 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진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아마 기야말 일이었겠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 올라가던 시기에 전 이복 형제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계모의 손을 붙잡고 저희 집으로 들어온 2 이복 형제들. 순식간에 생겨난 새로운 가족들 덕분에 전 늘 제 집에 있으면서도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면 계모는 교묘하게 본인의 자식들과 절 차별하고 괴롭혔으니까요. 경훈아, 이제 왔니? 이리 와서 떡 좀 먹어라. 찰떡이 너무 맛있어서 형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 아줌마가 경훈이 먹을 것 좀 남겨달라고 얘기해서 남겨놨어. 이리 와 얼른. 괜찮아요. 제가 떡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을래요. 아무리 새엄마라고 네가 날 무시해도 그렇지 어른이 권하는 걸 그렇게 거절하면 못 써. 얼른 이리 와서 먹어. 어렸을 때 전 이미 계모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제게 원래는 말 한마디도 걸지 않고 쌀쌀맞게 행동했던 계모는 갑자기 간식으로 떡을 챙겨주겠다면서 큼직한 찰떡을 손수 포크로 집어서 억지로 제 입에 우겨 넣었고 어린 나이에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떡을 집어먹던 전 목구멍에 떡이 들러붙어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곧 눈이 뒤로 뒤집힐 것 같은 고통에 휩싸였죠. 놀라서 계모의 팔을 붙잡았지만 계모는 마치 제가 죽기라도 바라는 사람처럼 119에 신고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리 비켜요. 경훈아, 숨 좀 쉬어봐. 정신 차려.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아버지의 건강검진 서류를 가지러 찾아오신 주치의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그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신 선생님은 급하게 제 흉부를 압박해서 목구멍에 걸려있는 떡을 빼냈고 그제서야 계모는 주치의 선생님을 붙잡고 감사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주치의 선생님과 저 모두 계모가 진심으로 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네 사정은 들었다, 경훈아. 절대 이 집에 있는 동안 그 어떤 사람들도 믿지 마. 네 자신은 오직 너만이 지킬 수 있는 거란다. 알겠니? 긴장이 풀려 잠에 드는 제 머리를 쓸어 넘겨주며 주치의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나요. 집으로 돌아오셔서 사고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는 역정을 내시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치의 선생님을 불렀지만 무슨 이유인지 주치의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생명의 은인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얘기만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가족들이 아니라 언제 나에게 칼을 돌릴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품고 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계모 밑에서 하루도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저에 대한 죄책감이 아버지께서도 크셨던 걸까요? 아버지가 아프시고 난 이후에 계모와 이복 형제들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한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오로지 자기 배경만을 위해 가슴속에 칼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아버진 돌아가시기 전 회사와 재산 모든 것을 저에게 상속시켜 주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해 놓으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진정한 전쟁은 시작됐죠. 상속이 예정되어 있던 재산은 자그만치 1,000억. 그 모든 재산이 제 앞으로 돌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모와 이복 형제들은 맡겨놓기라도 한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기 몫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떡 먹다가 목에 떡이 걸렸을 때 그때 네가 콱 죽어버렸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인정하시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제가 죽길 바라면서 사셨던 거 아니에요? 덕분에 제가 그 집에서 하루하루 얼마나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는지 상상도 못 하시겠죠. 이 돈 우리 어머니 몫 그리고 우리 아버지 몫이에요. 제대로 된 건 법정에서 밝혀야겠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계모와 이복 형제들 모르게 은밀하게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던 와중에 계모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돈들이 오고 가는 정황을 모두 포착해 놓은 상태였어요. 회사 명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니고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파도 악행이 끝도 없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손 쓸 틈이 없도록 모든 증거들을 제대로 모아놓고 법정에서 한꺼번에 터뜨릴 요령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내일 모레 저녁 시간에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한번 만나서 상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차를 타고 평범하게 퇴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회사에서 나와서 기사님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운전하고 있던 중이었고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와 통화를 마무리하던 중이었죠. 갑자기 창문 쪽에서 눈이 부실 정도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확 덮치더니 제 기억은 그렇게 자동차 유리 파편들과 함께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나서 처음 본 장면은 허름한 집의 천장이었어요. 아이고, 정신이 좀 들어? 어? 아니,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어떡해. 누구세요? 여긴 또 어디고. 머리가. 아직 상처도 다 안 아물었으니까 일어날 생각하지 말고 얼른 다시 누워. 내 집에서 송장 치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니까 말이야. 눈을 뜨자마자 찢어질 듯한 통증에 옆구리를 부여잡고 그대로 다시 누웠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보고 당황한 감정보다 먼저 들었던 건 내가 누구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다치게 된 건지, 왜 이곳으로 오게 된 건지, 제 머리맡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군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큰 사고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신경이 어떻게 된 모양인데. 이봐요, 청년. 사정은 모르겠다만 쫓기는 처진 것 같은데 며칠만 우리 집에서 더 있다가 찬찬히 기억 찾아보든지 가족을 찾아보든지 해요. 저를 돌봐준 사람의 입에서 가족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전 또 어딘가를 송곳으로 찔린 것 마냥 고통스럽고 괴로운 기분에 휩싸여 그대로 머리를 부여잡았어요. 절 구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그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면서 밖으로 나가 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 어르신, 이게 대체 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신분증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나 없었습니까? 가족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사고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청년이 도망쳐서 쓰러진 걸 내가 구해왔어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거기서 정신도 못 차리고 여기까지 기어왔을까 싶어 나도 딱히 다른 곳에 연락도 안 했던 거고, 봐서 알겠지만 나도 누굴 돌봐주고 그럴 형편이 못 돼요. 그래도 예전에 밥 먹고 살던 실력이 있으니 낫는 동안은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리고 온 거고. 그렇게 전 낯선 노숙자의 손에 이끌려 잠시 동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잠시 몸을 누웠던 그 공간은 노숙자들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처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돌봐줄 형편이 안 된다는 그 노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걸로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도 노인은 절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살뜰하게 챙기면서 돌봐줬어요. 그런 낯선 다정함은 다른 사람이 보기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저 어르신, 절 구해주셨다는 저분이요. 혹시 뭐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으신 분입니까? 절 자식처럼 너무 잘해주시고 감사해서 나중에 제가 뭐라도 은혜를 갚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아, 그 정씨가 데려왔다는 그 청년이구만. 정씨, 저 양반이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됐더라. 하여튼 정씨가 처음 우리한테 왔을 때도 딱 청년 같은 느낌이었는데 말이야. 매너도 좋고 말씨도 사근사근한 게 부잣집 아들이 잠깐 방황하러 온 건가 그랬었다니까. 옛날에 뭐 병원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니 우리 어디 아프다 싶으면 무조건 만수 저 친구부터 찾아가잖아. 기억을 잃고 과거가 묘연해진 저만큼이나 절 구해주신 분 역시 특별한 과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 같았어요. 당장 제 코가 석잔데 누가 누구의 처지를 걱정하고 또 저분이 예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은 다 같은 처지고 다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데 말입니다. 만수 어르신이라고 했죠?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 구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이 은혜 꼭 갚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정말 절 왜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시는지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사람이 다 잊어도 손에 남는 건 기억이야. 사람이 사람 살리는 데 이유 있어? 알 수 없는 얘기만 하는 생명의 은인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 후 전 그 노인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됐어요. 응급처리를 해놓은 제 살도 어느 정도 아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전 잃어버린 제 기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절 구해주셨던 노인의 말 맞다나 챙겨놓은 제 소지품 중에선 제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다만 옷 주머니 깊은 곳에서 동전 몇 개만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뭐에 홀린 사람처럼 저는 그 동전을 챙겨들고 거의 일주일 만에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 사고를 겪은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누군가 날 찾아주지 않겠어? 하다못해 우리 가족들도 경찰에 신고해서 날 지금 애타게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저 노숙자 말만 믿고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수도 없잖아. 아무래도 신고하는 게 좋겠어. 기억이 아무리 사라져도 경찰서의 번호가 112라는 건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서서 전 주머니에 넣어둔 동전을 넣고 떨리는 손으로 차례차례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112를 누르려던 제 손가락은 마치 기억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저도 알지 못하는 번호를 누르게 되는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땡땡건설 장종훈입니다. 여보세요? 아무래도 제가 전화를 잘못 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잠깐.
경훈 이사님 맞으시죠? 이사님,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아니, 분명 이거 경훈 이사님 목소리라고. 지금 나랑 통화한 이 전화번호 위치 추적 좀 빠르게 해봐. 이사님, 지금 어디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알 수 없는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놀라서 얼른 전화를 끊었고 전 또다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에 머리를 감싸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괴로운 신음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낯선 사람에게서 들었던 경훈이라는 이름이 마치 저한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잊고 있던 것들을 빨리 기억해내라 재촉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에서 약 좀 먹고 쉬고 있으라니까 뭐하러 나왔어? 어디에다 전화를 한 거야? 주마등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기 직전이 되면 내가 스쳐왔던 수많은 날들이 필름처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간다고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수십 가지의 장면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그동안 제가 잊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에게 호통을 치는 늙은 노숙자의 얼굴을 올려다보게 됐어요. 잊혀진 기억들 속에서 그 얼굴이 딱 하고 떠오르게 됐고요. 선생님, 맞죠? 저희 집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저 살려주셨던 그분이요. 경훈이 네가 드디어 기억이 다 돌아오는 모양이구나. 그 집에서 그래도 사람처럼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면서 2번씩이나 죽을 위기에 처해서 찾아와 이놈아. 어렸을 때 계모의 장난질로 떡이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고 그 위기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통해 절 살려주셨던 저희 집의 오래된 주치의 선생님이 노숙자가 되어서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한 번 제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믿기 힘든 상황에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허름한 집으로 돌아가 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듣게 됐죠. 경훈이 너를 살리고 돌아가는 길에 나 역시 그 여자 때문에 죽을 뻔하게 됐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지. 그 여잔 자기 악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 가족들을 가지고 협박을 했고 진료를 잘 보고 있었던 내 병원을 문 닫게 했고 결국에 난 직장도 가족도 모두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된 지 오래이야. 다시는 그 집안과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우연히 사고 현장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다. 내가 응급처치하긴 했지만 제대로 회복도 안 된 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가 더 험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기억을 잃었을 땐 차라리 잘됐다 싶기도 했었고. 아저씨, 그런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2번씩이나 제 목숨 구해주시다니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은혜는 무슨 은혜? 네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한가로이 은혜나 갚고 있을 처지야. 이제 정신 차렸으니 네 얘기 좀 해봐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끔찍한 꼴로 누워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대체 어떻게 되신 거고? 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주치의 선생님에게 상세하게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차다는 듯 몇 번이나 헛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나 경악하시기도 했고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 상황에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전 눈을 뜨기도 전에 더 험한 꼴을 당해서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제 복수의 시간이었죠. 기억이 돌아오는 가장 먼저 비서에게 연락을 하고 은밀하게 회사로 복귀할 준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죠. 이복 형들과 계모는 이미 회사를 장악하고 최종 이사회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시 연락이 닿은 비서와 변호사 그리고 오래전 계모의 손으로 파멸을 겪어야 했던 주치의 선생님까지 합심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죠. 그리고 이사회 당일 말쑥하게 차려입은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당당하게 회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제 얼굴을 알아본 사람은 제가 꼼짝없이 실종된 줄로만 알고 있었으니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렇게 바로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 문을 열어 젖혔죠. 이 이사회는 전부 무효입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회사를 차지하고 있는 꼴을 본단 말입니까?
그딴 말도 안 되는 일에 동의하셨던 여기 계신 이사분들, 제가 이 두 눈으로 그 얼굴 똑똑히 기억해 두겠습니다. 아니, 저 자식. 엄마, 분명히 저 자식 죽었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계모에 이복 형제는 저를 다급히 끌어내려고 했고 분위기에 동요한 이사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외부인이었던 주치의 선생님을 끌어내기 위해 손을 들자마자 제가 그 앞을 막아서 제지했습니다. 저 노인네는 뭐야? 보안팀은 뭐하고 저런 인간들을 그냥 올려? 사모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그 집에서 일하던 주치의 정만수입니다. 사모님께서 여기 계신 진짜 회장님을 2번씩이나 죽이려고 드셨을 때마다 공교롭게도 옆에 있었던 제대로 된 증인이기도 하고요. 이제 제 얼굴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오랜 풍파 속에서 구부정한 자세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회의장의 한가운데 서서 그동안 계모가 저질러왔던 악행, 거기다 제가 2번이나 죽을 뻔했던 정황과 그 죽음을 마주한 것이 이번에도 계모일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천인공노할 짓을 할 수 있냐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끝까지 계모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제가 설마 그 정도 증거도 없이 여기로 들어왔을 줄 알아요? 사고가 나던 그날 밤 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내 변호사와 마지막 회의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증거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두려웠었겠지. 이미 폐차장에서 차 속에 있던 증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어. 한명희, 당신 인생도 이제 끝이라고. 너는 멀뚱멀뚱 못하고 서 있는 거야. 네 엄마 지금 경찰에 잡혀가게 생겼는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거야? 아니다. 경훈아, 네가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내가 널 죽이긴 왜 죽이니? 너도 다 똑같은 자식인데. 그러지 말고 조금 진정하고 다시 이 얘기를... 이거 다 엄마가 한 짓이야.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엄마가 괜히 설레발 쳐서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사고 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말렸는데 엄마가 일 처리는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다니까. 제가 이사들 앞에서 악행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두 아들의 배신이 더욱 고통스러웠던 걸까요? 계모는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를 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죗값을 치르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시점이었죠. 그 자리에서 계모와 두 이복 형제는 끝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긴급 체포되어 죗값을 치르기 위해 끌려가게 됐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몇 번이나 제 목숨을 살려주신 건지. 의사가 사람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럼. 내가 새로 준 생명이다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살란 말이다. 알겠냐? 고개를 깊이 숙여 주치의 선생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생각했을 때 얻었던 인생의 귀인 덕분에 전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도 정직한 방법으로 회사 운영해 가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 도와가며 열심히 살아볼까 해요.